고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남은 여름 동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면 와서 좀 눈치를 챘겠지만 학교 곳곳이 공사 중이죠. 지금 굉장히 아주 큰 건물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310호인가 이제 한 2015년인가 16년에 완공이 되면 이제 경작과도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법학과도 큰 건물이지만 이제 더 큰 건물로 새롭게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올 때쯤에는 새 건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학교니까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앙대학교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경제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경제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미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경제학 과목을 좀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 교형, 한계 수입 그런 걸 좀 배우긴 배우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식을 좀 아는 거랑 경제학이란 뭔가 좀 개념을 아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집안을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래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하면 여러분이 아직 집안 살림을 안 해봤겠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하시는 거 보면은 뭐 돈 버는 거라든지 진짜 아파트로 갈까 단독주택으로 갈까 얘를 학원을 보낼까 말까 강남으로 갈까 강북에 갈까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또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 또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부동산 투자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골치를 썩이죠. 이건가? 레이저가 뭐지? 레이저가 어떤 거지? 빨간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원을 지배란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사회란 차원으로 넓힌 것이 이제 바로 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제 애가 말을성을 키우면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작용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국민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투자를 얼마를 벌어서 얼마큼을 투자하고 얼마큼을 저축할 것인가 등등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궁극적인 질문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들어가면 경제학 원론에서 제일 처음에 배울 텐데 경제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제한된 자원, 희소성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이 목표가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돈 버는 게 최고다,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게 최고다 등등 이제 목표가 무엇인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져 있는 제한된 자원에서 최대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한된 자원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연봉 10억, 연봉 50억이다. 그럼 사실 고민할 여지가 없죠. 돈이 워낙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연봉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애도 키워야 되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이걸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선택.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안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 차원에서 기술적인 것만 아마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 오면은 이런 큰 틀, 영어로 이제 프레임워크이죠. 프레임워크 하에서 경제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특히 저한테 친척들은 아직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경제학이랑 경영학이랑 많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기 상승시, 붐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주가가 동시에 다 상승합니다. 웬만한 모든 주가가. 근데 이제 경영학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면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잃지 않고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얻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경영학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체로 경영학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반면에 경작은 왜 그렇게 움직일까? 이걸 고민합니다. 왜? 이제 왜? 왜? 뭔가 주가가 경기 상승 시는 동시에 움직이는데 경영학은 이것을 주어진 상태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걸 고민하고 경작은 왜 그렇게 움직이지? 이걸 질문합니다. 질문이 다르죠? 그래서 경영학은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것을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경작은 왜? 왜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하는 순수 학문이냐, 순수 기초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척 어르신들도 맨날 저를 만나면은 주식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 잘 모르죠. 이제 뭔가 근본적인 질문, 경제가 왜 이렇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가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 대답할 수 있는데 어디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물어보면 전 대답할 수 없어요. 질문이 다르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조차 경영학과 경제의 차이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은 뭐냐? 과학입니다. 순수 기초 학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추를 잘못 깨면 여러분이 큰일 나요. 나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의 상담을 하러 많이 오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건 경영학인데 왜 경제학을 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경제학과 학생조차도 머릿속에는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서 헤매는 거죠. 왜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방법론이 자연과학에 쓰는 방법론은 똑같아요. 수학을 사용하고 통계학을 사용하고 등등.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을, 화학, 4개 정도 배우잖아요. 그 과학 과목들을 난 정말 싫어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과 오면은 좀 안 좋습니다. 알겠어요? 적어도 4과목 중에 적어도 한 과목 정도는 좋아해야지 경제학과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경제학은 과학이거든. 그래서 대상이 다를 뿐이지 방법론이 똑같아요. 자연과학하고. 근데 자연과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경제학을 오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물리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끝났거든. 한 달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공식 하나만 외우면 끝나요. 워낙 이론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과 와서 좀 해피합니다. 잘 왔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과학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과학 과목을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경제학과 오면 안 돼요. 고생합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은 과학적 방법론이다. 자연과학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분석 대상이 다릅니다. 자연과학은 생물이건 천체건 물리운동인 그런 거지만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휴먼 라이프, 사람의 행동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둘이 분명히 싸우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화해해서 친하게 됐지?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경제학의 관심 대상입니다. 경제학은 그래서 과학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표준화됐어요. 그래서 중앙대 경제학과로 오건 서울대 경제학과로 오건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의 경제학을 가더라도 배우는 건 똑같아요. 물론 약간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방법론이라든지 원리 그런 것들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순서도 거의 똑같아요. 교과서마다 조금씩 저자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대학교를 가더라도 경제학과 가면 똑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경제학과를 배우면 뭐가 좋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경제학과를 와서 배운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뭐가 좋을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나오면 뭔가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경제학과를 배운 다음에 딱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딱 사회에 나가자면 회사 나가서 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뭘 했던 거지? 내가 뭘 배웠지? 되게 아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식은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4년 동안 뭘 배웠냐면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트레이닝.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트레이닝을 받아요. 또 주어진 상황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막상 사회에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이 탁 터졌을 때 이거 해결해봐라 하면은 어느 전공보다도 경제학 전공자가 그 문제를 훨씬 더 잘 풉니다. 알겠어요? 이건 제가 경제학 전공자로서 단언을 하는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기획처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문제를 없는 걸 참조해야 되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방식 같은 거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스는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해 주는데 대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 졸업하고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내가 이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경제학을 배우면은 경제학과에서 여러분이 배운 MR 이퀄 MC, 마지널 레버리 이퀄 마지널 베네핏, 그게 마지널 코스트, 그게 결정을 하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 알겠어요? 여러분이 당장 교보문고 와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결정에 관련된 책을 사가지고 딱 보다 보면 이거 경제학과에서 배운 건데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게 경제학과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에서 여러분이 경제학을 배우자면 많은 룰들, 프린서플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유혹들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원칙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으로서의 평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특징을 보면은 경제학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는 전혀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경제학과에서는 스펙트럼이 이 끝에서 저쪽 끝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제사를 고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과에도 이제 경제사를 전공하는 분이 있는데 지난 여름에도 이제 미국 도서관에 가서 진짜 먼지 털어가지고 보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책하고 막 카메라도 찍어오시고 이제 고서를 막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제사를 전공하는 겁니다. 제도를 뭔가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평 조직, 수직 조직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면은 독점 제도가 좋냐 아니면 자유시장 제도가 좋냐 이런 시장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뭔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어떤 다수결의 정리가 뭐냐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펼쳐진가 이런 것도 다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됩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 알죠? 한창 1, 2년 전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방영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재정학에서. 예를 들면 커다란 댐을 지어야 되는데 아주 수조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댐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정의의 문제거든요. 다 이게 재정학에서 이제 포블릭 파이낸스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제도도 되게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제도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다 중요한 이제 경제학 분석 대상입니다. 금융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경영원리 이제 앞에 위에 건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치면 이제 경영권 이제 어떤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들도 다 분석 대상이죠. 뭐 게임 이론 같은 걸 사용해서도 분석을 많이 하죠. 수학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언어니까 경제학의 과학의 언어입니다. 수학은. 그래서 수학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제학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맞다라고 생각해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통계학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경제학엔 데이터가 참 많죠.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저도 사실은 이과적인 공대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쩌다가 경제학 갔습니다. 사실 저희 형들 누나가 다 이과거든요. 근데 저 혼자가 문과를 왔어요. 이제 적성검사를 할 때도 이과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저희 큰 형이 야 우리 셋은 다 이과 왔으니까 너 한번 문과 가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문과 갔는데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 막 컴퓨터
컴퓨터 만지고 막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이과를 봤어야 되는데 경제학과를 왜 왔지? 한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 제가 머물게 되더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성향 자체가 제 피 속에 이제 0, 1, 0, 1 이런 공대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 그 성향을 따라서. 그래서 경제학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 부분이 이제 자연과학 혹은 공대 쪽에 이제 관련된 거고 위쪽은 이제 사회과학 쪽에 관련된 부분이 많죠. 근데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경제학과를 오더라도 뭐 부전공을 해도 괜찮고 충분히 여러분의 관심사항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질문 있는 사람은 그때 질문해도 돼요. 졸다가 조금씩 깼는데 정신 잘 차려요. 귀중한 시간이니까. 자, 방금 그래서 경제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다 경제학과 와도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경제학과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긴 넓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이 자연과학을 싫어하는 사람은 경제학도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말에서도 알겠지만 경제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자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학을 하기 좋은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버드 심리학과에 있는 이제 가드너라는 사람이 했던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 텐데 그 이론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우리가 보통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IQ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눠진다. 그래서 지능을 9가지 분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언어적 지능입니다. 이제 시인이든지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글 에세이 같은 거, 뭐 학교에서도 글을 써가잖아요. 독후감대 같은 거 그런 거에서 그 칭찬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적 지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글을 잘 쓰는 사람. 논리 수학적 지능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뭔가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 뭐 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잘 푸는 사람들,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들 이건 두 말할 것도 없죠. 공간적 지능 지하철 가가지고 삑삑삑삑 돌다가도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금방 알아내는 사람. 알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 이 길 잘 잃어버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간적 지능이 좀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뭔가 뭐 한가를 개념이 딱 적분 문제 같은 거 풀 때 어떤 식이 있으면 이걸 진짜 머릿속에 딱 3차원 입체형성으로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 적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적분식을 쓸 수 있죠. 여러분 적분 배웠나? 배웠죠. 적분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야지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죠. 그게 절대로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공간적인 3차원적인 입체적 지능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음악 리듬 지능 이것도 중요하죠. 탁탁 이게 그 리듬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 리듬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운동 감각 지능도 운동 체육 잘하는 사람. 나는 공부 못해. 나는 그냥 운동이나 할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지능입니다.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달리면 그냥 다리가 움직이나 보다 생각하지만 진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리에 있는 몇 번 근육이 30%더 팽창인데 이렇게까지 알아요.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심지어 거기 책을 보면 운동 감각 지능에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마술사들. 손 움직이는 거. 눈 아무도 모르게 탁탁 손 움직이는 이게 이제 운동 감각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지능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상대방 딱 표정만 보면은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저 사람 지금 뭔가 좋고 뭔가 상대방의 말투라든지 행동 하나를 보고서도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딱 알아차리는 사람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들, 세일즈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딱 가자마자 저 사람의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착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대응책이 딱 뜨는 거죠. 굉장히 머리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런 대인관계 지능도 되게 중요한 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지능은 뭐냐면은 뭔가 속으로 명상을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딱 발생했으면은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계속 공부하던가 그냥 이유도 못 찾고 그냥 오후 2-3시간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제 개인 내 지능이 좋은 사람은 딱 연필 딱 놓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딱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셀프 어널리시스. 알겠어요? 셀프 다이어그노시스가 들어가가지고 한참 고민하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공부가 안 되는구나. 딱 찾아내면 이제 가서 뭔가 간식을 먹는 거죠. 뭐가 머릿속에서 분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의 지능이 발달합니다. 이게 명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머릿속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경제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 개념들을 연결해가지고 주어진 사회 현상을 풀어야 될 때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그 다음 자연관찰 증화. 이게 이제 자연과학하고 중요한 거죠. 과학에 나중에 혹시 여러분 대학교 들어오면 제 수업 들으면 얘기할 게 있겠지만 과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관찰이에요. 알겠어요? 생물도 마찬가지고 관찰 많이 해니까 다리가 3개인지 4개인지 화학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마찬가지로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과학이 기본입니다. 과학이 기본. 모든 과학이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학을 하려면 이 자연 관찰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이 자연이 아니라 이제 사회죠.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팔짱 끼고 이제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패턴. 비헤이비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리를 끌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 원리. 알겠어요? 그게 자연관찰지능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냥꾼이 이 자연관찰지능의 대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냥꾼. 알겠어요? 아주 유익 있게 관찰하는 겁니다. 실존지능은 이제 철학적인 겁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근데 특징은 다른 지능들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발달하는데 이제 실존 지능이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아주 철학적인 지능이죠. 그런 거죠. 자, 이런 9가지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9가지로 분류됐을 때 경제학을 잘하려면 어떤 지능이 좋아야 될까요? 한번 알아보셔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 9가지가 균등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게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낮고 이건 약간 굴곡은 좀 있지만 대충 골고루 발달되긴 하지만 이게 문제는 여기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특별히 더 발달된 지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뭐 나쁘진 잘 이렇게 국어 책에 나올 것처럼 뭔가 수사가 좀 뛰어나지 못하고 그러지만 과학적으로 써요. 과학적인 글을 써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빠짐없이 꼼꼼히 써요. 멋있는 글은 못 쓰거든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근데 과학적인 글은 잘 씁니다. 꼼꼼히.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도 오늘 너 글 참 잘 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멋지게 쓴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글을 꼼꼼히 잘 쓴다는, 오해 없이 오해가 없이 글을 잘 쓴다는 거죠. 잘합니다. 논리 수학적지는 뭐 제가 뛰어난지 모르지만 수학을 참 좋아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간적지는 한번 찾아간 집은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지하철 들어와서도 내가 잠깐 서 있으면 내가 지금 대충 어디쯤 위치에 있겠구나 대충 찾아내요. 공간적 지능이 꽤 괜찮습니다. 음악 리듬 지능 개판이에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수우 하다가 갑자기 미 확 떨어지는 혹은 미 양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 DNA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형들도 다 미 아니면 양이었어요. 아, 여러분 수미양가 알죠? 수미양가 이게 순서인데 미나 양이면 이제 아주 좀 맞습니다. 대인관계지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눈치가 없어요. 제가 소위 말해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좀 이게 약점입니다. 개인의 지능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딱 생각하면은 스스로 내가 문제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문제 봤을 때도 딱 팔짱 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딱 답을 찾아내요. 알겠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경제를 잘해요.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딱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사람. 오케이. 자연관찰증은 또 패턴을 잘 찾아내거든요.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저렇구나. 머릿속으로 3번, 4번째, 5번째 찾아가면서 패턴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야 뭐래 너는 딱 화학과 왔으면 딱일 텐데 왜 경제학과를 갔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맨날 실험 같은 거 하면서 관찰 같은 거 하는 게 딱 화학과 그쪽 잘하는데 그쪽으로 아주 딱이 될 겁니다. 제가 네, 경제학을 왔지만 어쨌든 관찰 같은 거 제가 되게 꼼꼼하게 잘합니다. 실존지는 뭐 이것도 철학적인 것 중에 제가 철학적인 걸 되게 사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것도 오케이. 제 아내는 어떠느냐? 저랑은 많이 달라요. 아내는 언어적 지능이 탁월해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이과가 저는 문과거든요. 근데 심지어 아내가 나보다 글을 더 잘 쓰고 아내가 더 저보다 국어 책에 교과서에 나오는 글을 더 많이 알아요. 언어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뭐 수능 만점 받았어요. 언어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논리 수학적 지능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공간적 지능 탁월해요. 아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커피숍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제가 음악적 지능이 없다 보니까 노래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사람만 보여요. 근데 아내는 딱 커피숍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거의 순식간에 쫙 그 인테리어를 쫙 무의식적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뭐 커튼 색깔이 뭐니 벽지가 뭐니 순식간에 다 파악을 촌스러워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아내는 공간적 지능이 있어요. 인테리어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똑같은 적분 문제를 풀 때도 수식으로 풀면 못 풀어요. 근데 그림으로 하면 이해를 해요. 알겠어요? 공간 지능이 있으니까. 아내 음악은 중상인 것 같아. 운동 감각은 상당히 낮고 대인관계는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일단 잘하는 거 중상인 것 같아요. 아내도 개인의 지능은 꽤 높은 것 같아요. 아내도 이제 화학 교육을 전공했는데 자연관찰 지능이 꽤 높아요. 아내도 실존 지능은 꽤 높을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개인의 지능이에요. 사실은 개인의 지능이 발달되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떤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알겠어요? 이것부터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언어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논리 수학적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공간적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것부터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이제 뭐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과 물어봐가지고 선생님 저 좀 평가해 주세요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아무것도 나갈 수 없어. 경제학을 할지 사회학과를 할지 철학과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걸 뭘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알겠어요? 지금가 이제 이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스스로 가서 난 몇 점인지를 평가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걸음입니다. 그랬을 때 경제학과 관련된 질문이 뭐냐? 1번 언어적 지능,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읽고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걸 못해. 제 아내가 과학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지만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 실력이 없어서래요. 국어 실력이. 예를 들면 비커에다 5mm를 따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거를 어떻게 뭐 여기다가 이제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말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을 어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사실은 논리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모든 과학의 기본은 언어입니다. 언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수학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경제학은 과학이니까 언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잘 쓴다는 유창하게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알겠어요? 그게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논리, 수학적 지능 중요하고 공간적 지능, 경제학은 그림을 많이 쓰거든요. 그림. 3차원 그림을까지 많이 쓰거든요. 공간적 지능이 중요합니다. 음악적 리듬 별로 필요 없고요. 운동감 가지고 움직여야지, 경제학은. 대인관계 지능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 사람들 안 만났어요. 필요가 없거든. 그냥 교과서 보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 알겠어요? 거의 사람들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경제학은. 또 대인관계지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되거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 싫어하는, 귀찮아하는 사람은 경제학을 하면 안 돼요. 되게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나 이거 생각하는 거 좋아해. 그런 사람들 경제학과 잘 맞아요.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기 그런 거 잘 좋아하죠. 자연관찰지능은 과학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실존지능은 이제 특별하게 뭐 철학적인 거니까 경제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지능 등이 본인 스스로 한번 배에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지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나? 이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제학과 오면은 좀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트레이닝해서 발달시키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야 되고 가능한 사람의 다중지능이 이루어집니다. 자, 경제학이 실제로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지능들이 있었죠.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런 식으로 말로 배웁니다. 화폐금융론이라는 과목에 있는 일부분인데 뭐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쭉쭉 나오죠. 말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말로 해석, 우리나라 말을 국어를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얘기야.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못해요. 실제로 말을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말로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자. 여러분 많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대학에 오면 훨씬 복잡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도 간단한 축에 속해요. 이제 다이나믹도 배우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어떻게 됐을 때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얼만큼 올라가고 여기 얼만큼 내려가고 그림이 움직인다, 이 직선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친구한테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를 해석하듯이 그림을 보고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능력이에요. 안 되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런 그림을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그림에 대한 개념이, 감각이 머릿속에 없으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경제학은 무엇보다 데이터를 많이 다룹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었고,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래서 데이터를 발표하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뭐 엑셀이라든지, 특별히 통계학 관련된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직선을 그려서 원리 같은 거를 규칙성을 찾아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GDP, 소득과 그 실업 사이에 뭐 이런 마이너스, 음의 관계가 있구나, 이런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자연 관찰지능, 이게 일종의 그런 겁니다. 주어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내가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익숙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식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계란 경제학이 있는 한 부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 계란경제학 수업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반 이상의 학생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 이 계란경제학 과목이 먼저 통계학의 연장선상인데 수식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식 이제 전 경제 수학기보다 좀 미분, 적분, 막 이상한 행렬과 관련된 수식들이 그 원리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나오니까 이제 차근차근 수학이 그렇잖아요. 앞에 것부터 배워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앞에 것도 모르는데 뒤에 걸 알 수가 있나? 학생들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얘들아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그러는데 계속 놀다가 주말고사 때 와서 공부하니 이게 이해가 되나? 많은 학생들이 패닉에 멘붕에 빠지는 그런 과목 중 하나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뭐 느낌이? 여러분이 당장 경제학과 보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 그림, 데이터 이런 수식 이런 걸 보면서 당장 배우게 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2학년 이제 미시고시까지는 어떻게 배우는데 3학년 와서 계량경제학, 시계열, 뭐 경제성장론, 경제발전론 그런 과목을 들으면서 좌절을 겪어요. 좌절.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막 생전 처음 보는 그림 같은 게 나오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과목이다. 도저히 한 학기 동안 내가 제대로 이해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좌절을 많이 겪어요. 어쨌든 시간이 가긴 가지만 넘어가면 되죠. 어떻게든 펀트 돼가지고 뭐 C는 B든 어떻게든 바꿔 넘어가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쨌든 근데 그 수업을 듣는 시간 동안은 괴로워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경제학을 듣냐 이런 걸 보고서도 안 힘들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 다 힘들어. 하지만 해볼 만하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답이 뭘까? 교수님이 딱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냈어요. 답이 뭘까 궁금한데 한번 다음 교과서 한번 살펴보자. 뭔가 호기심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제학 보면 좋습니다. 이걸 보고 좌절 겪는 사람들은 경제학 보면 참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걸 보면 힘들겠지만 궁금하다. 알고 싶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이 드는 사람들은 챌린징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 보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일어나야지 공부를 하지.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다중지능 이론 경제학을 자꾸 뭐 뭔가 경제학에 대해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거를 보고 야 재밌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는 과연 경제학과라는 학과에 적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안 맞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뭐 성적 좋으면 제 마음 같은 다 성적 좋은 사람 다 오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 인생이잖아. 인생. 알겠어요? 경제학과 졸업해서 후회하면 어떻게 해? 알겠어요?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을 써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경제학과가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매력있고 굉장히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경제학과에 잘 맞는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괜히 오면 힘들잖아. 고생만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잘 오도록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경제학과에 맞는지 잘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교과목은 1학년은 그냥 기초만 하고 2학년 때 기초적인 전공 필수를 배우고 이제 3학년부터 본격적인 과목을 배우는데 4학년들은 좀 응용이거든요. 3학년 때 아주 많은 과목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3학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4학년 때 가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림이든지 이제 말로 많이 해서 태풍 뒤에 평화가 옵니다. 근데 제일 힘든 때가 3학년 과목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 제일 터프한 과목들을 많이 배워요. 뭐 시계열 분석 이런 게 아주 터프합니다. 산업적인 이런 게임용 같은 거 배우는 게 아주 터프합니다. 졸업 후 진로 경제학과는 거의 반이 이제 금융계나 보험계로 가고 반이 이제 회사 경영계로 가고 나머지가 일반 사무직 기타 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건 2010년도 기준이고 연도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전 좀 안타까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학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여러분이 다 금융 쪽을 좋아하겠어요? 경제학과 졸업한 사람이 다
회사에 맞는 사람이겠어요?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이 좀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로 거의 8, 90% 간다는 얘기는 뭔가 좀 something wrong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스펙트럼이 많은 것처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은행 아니면 보험회사 그런 뭐 경영 쪽으로 가지 말고 좀 뭔가 뭐 요리도 한다든지 뭔가 좀 스포츠도 한다든지 뭔가 좀 다양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서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제학과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수업 듣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졸업해서 아무 직장이나 갑니다. 아 이건 농담 아니에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취직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 근데 남들 보니까 다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나도 이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경제학과 이쪽 오늘 진로 탐방한다고 왔는데 왜 왔어요?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서 왜 왔어요 여기? 남들이 경제학과 가면 좋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아니면 난 경제학과 가야 되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경제학과 진로 탐방하고 왜 왔을까? 알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좀 업데이트된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뭐 여러 가지 많이 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열심히 하면 충분히 실제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학 일반이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볼 때 꽤 잘합니다. 몇 등이냐? 5등 안에 들고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이제 사립대학교에서는 5등이고 뭐 경제학과 저희 과 교수님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더라도 전혀 후회는 없는 선택이